자신만의 선입견 속에 갇혀있던 한 헌법학자의 예상치 못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유럽의 법체계만이 옳다고 굳게 믿던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볍게 여기며 단순한 복제품이라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목격하기 위한 짧은 서울 방문이 그의 모든 확신을 뒤흔들게 됩니다. 차갑고 기계적으로만 느껴졌던 도시의 진정한 모습, 조용히 정의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숭고한 자세, 그리고 깊은 역사와 가치 위에 세워진 독특한 민주주의의 모습 앞에서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가르치러 왔다가 오히려 배우게 된 이 여정에서 한 사람의 편협한 시선이 어떻게 열린 마음으로 변화하는지 그 놀라운 깨달음의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살짝 들어와서 제 방 바닥에 줄무늬 모양의 빛을 만들고 있었죠. 제가 사는 곳 앙카라에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알리 카흐르예요. 저는 변호사인데요. 그냥 평범한 변호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법, 바로 헌법을 다루는 헌법학자예요. 헌법이란 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특별한 규칙이죠.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짙은 눈썹과 깔끔한 수염을 가진 피곤한 얼굴이었죠. 차가운 물을 얼굴에 첨벙 끼얹으니 좀 더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책장이었는데 벽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었죠. 여러 나라의 법에 관한 두꺼운 책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부분은 유럽,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의 법책들이었어요. 이 책들은 제게 보물과 같았어요. 저는 유럽 국가들이 공정한 법을 만드는데 가장 뛰어나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아침 커피를 내렸어요. 진한 커피향이 부엌에 가득 퍼지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죠. 그런데 새 메시지가 있어서 잠시 멈췄어요. 터키 헌법학회에 있는 제 상사가 보낸 거였어요. 알리, 다음 주에 한국에 가야 할 것 같네. 한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중이야. 자네가 가서 지켜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해주길 바라네. 커피를 마시며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제가 거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유럽은 수백 년 동안 법을 만들어 왔는데 한국은 민주주의 역사가 아직 짧지 않아요? 아마 서양 국가들의 방식을 그저 따라하고 있을 텐데 그것도 아마 그리 잘하지 못할 거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출장이 되겠네, 혼잣말을 했어요. 가서 보고 보고서 쓰고 돌아오면 될 거야. 옷장으로 가서 캐리어를 꺼냈어요. 제일 좋은 정장들을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죠. 이 어둡고 진중한 옷들은 사람들에게 제가 진지한 헌법학자라는 걸 보여주는 도구였어요. 마지막으로 제 애장품인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을 집어들었어요. 이 오래된 책은 많은 곳을 저와 함께 여행했죠. 수년간 읽어서 페이지가 닳아 있었어요. 책을 옷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그날 저녁 메흐멧 교수님과 식사를 했어요. 그분은 오래전 제 스승이셨고 지금은 친구가 되셨죠.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식당에 앉아 케밥을 먹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 다음 주에 서울이라고?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어요. 흥미로운 인문에. 그냥 의례적인 방문이에요. 빵 조각을 떼어내며 대답했어요. 뭐 새로운 걸 보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에서 전통차를 마셔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메흐멧 교수님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셨어요. 교수님은 저를 바라볼 때면 마치 제가 다시 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셨죠. 알리,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해. 한국은 짧은 시간에 놀라운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룬 나라야. 그들의 법만 보지 말고 새로운 눈으로 보려고 노력해보게.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헌법을 20년 동안 공부해왔고 수천 권의 책과 판례를 읽었거든요. 좋은 정부와 공정한 법에 대한 제 생각은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교수님의 말씀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앙카라의 별빛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긴 비행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아시아에 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최소한 음식은 흥미로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김치와 불고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직접 맛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건물과 사람들은 터키와 다르겠지만 법은 법이죠. 좋은 법은 한 가지 방식, 바로 유럽식으로만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교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얼마나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정의와 민주주의, 심지어 저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몰랐죠. 짐을 싸면서 제 가장 큰 여정이 대양을 건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의 편견을 건너는 것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내일 서울로 떠나면서 아직은 의구심을 안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도 살짝 느끼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요. 비행기가 살짝 흔들리면서 부드럽게 땅에 닿았어요. 14시간이나 하늘을 날다가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일어서서 머리 위 선반에서 가방을 꺼내려는데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작은 비행기 창문으로 내 고향 앙카라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서울은 하늘을 찌르는 높은 건물들로 가득한 숲이었습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공항을 걸어가는 동안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판들이 길을 가리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제 주변에서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이 낯선 새로운 세계를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거리는 넓고 깨끗했어요. 차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죠. 소리 지르거나 밀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통제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삶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터키에서는 거리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상인들이 소리치고 친구들이 큰 소리로 대화하고 아이들이 놀고 있었죠.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규칙을 따르는 것 같았어요. 제 호텔 방은 22층에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보니 도시가 거대한 기계처럼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밤이 되자 건물들이 어두운 하늘을 물들이는 색깔들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차가웠어요. 마치 실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림 같았죠. 아침이 오고 첫 번째 미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한 젊은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헐렁한 셔츠와 조금 큰 듯한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친절했고 항상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으르 씨?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박시우입니다. 체류 기간 동안 안내를 맡게 됐습니다. 그의 영어는 훌륭했고 이것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여기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밖으로 나서니 아침 출근 시간으로 거리가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와 지하철역으로 움직이고 있었어. 모든 사람들이 마치 개미처럼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너무 질서 정연한 것 같네요. 약간 우월감을 담아 말하고 있었어요. 시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공공장소에서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도 즐길 줄 알아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헌법재판소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법원처럼 화려한 대리석 기둥과 황금 장식이 있는 웅장한 건물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시아 국가니까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사무실이나 학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중요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제 예상과 달리 모든 것이 단순하면서도 세련되게 아름다웠습니다. 나무 패널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커다란 창문을 통해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 같은 중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평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풍기는 무언가가 저를 더 똑바로 서게 만들었습니다. 짧은 머리가 차분한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민지훈 재판관님이십니다. 시우가 그녀를 소개했어요. 탄핵 사건을 결정할 9명의 판사 중 한 분이세요. 저는 천천히 그리고 단순하게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완벽한 프랑스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으르 씨. 여행은 편안하셨나요? 놀라서 입이 벌어졌어요.
그러더니 그녀는 시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오셨네요. 내일 우리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우리 헌법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거예요. 자신감을 되찾은 저는 유럽의 탄핵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견제와 균형, 사법심사, 권력에 대한 헌법적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것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아는 주제들이었습니다. 민 재판관은 정중하게 듣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법적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가 걸어온 특별한 길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들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싸웠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거리에서 피를 흘렸죠. 그녀의 말씀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유럽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되었다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말에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 재판관의 말씀을 생각하며 도시 불빛이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서울이 질서 정연한 삶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이제 저는 그 차분한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집어들고 익숙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밑줄 친 모든 구절들이 유럽 사상가들에게서만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유럽 밖의 생각들은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것 같아 부끄러웠어요. 아마도 정의에 대해 생각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것에 스스로도 놀라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저는 가르치러 지식의 위치에서 관찰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단 하루 만에 제 오만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고 저는 이곳의 진짜 깊이를 이제 겨우 보기 시작했을 뿐이었어요. 서울 하늘에 회색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중요한 날이었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어요. 시우 씨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웃는 얼굴 대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오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모일 거예요. 그가 차에 오르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이 결정은 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저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그렇게 대단할까 싶었죠. 터키에서는 중요한 법원 결정이 있으면 화난 군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곤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소리치고 깃발을 흔들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어요. 경찰들은 진압 장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런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혼란스러운 광경을 볼 거라 예상하고 있었죠. 헌법재판소에 가까워질수록 차들이 서서히 느려지고 있었어요. 곧 차를 주차하고 걸어가야 했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은 조용히 걷고 있었는데 혼자 오기도 하고 작은 무리를 지어오기도 했어요. 아무도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지 않고 있었죠.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법원 건물 앞 넓은 광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배낭을 맨 젊은 학생들 옆에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은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고 엄마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죠. 인파는 엄청났지만 이상하게도 조용했어요. 시위대는 어디 있는 거죠? 저는 시우 씨에게 보고 있는 광경이 이해가 안 돼서 의아하게 소곤거렸어요. 화난 연설은요? 경찰 방어선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결정이라면 왜 이렇게 조용한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에요. 시우 씨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역사의 순간을 목격하러 온 거죠. 그들은 법원이 헌법을 따를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헌법법학 분야에서 일한 수년 동안 이런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수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깨닫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법원에 압력을 넣으려는 게 아니라 단지 정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함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추운 아침 공기 속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자신들의 제도를 믿고 있었죠.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법원 건물 안에서는 대형 화면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특별한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민 판사님과 다른 8명의 판사들이 단순한 검은 법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 책임감의 무게가 드러나 있었죠. 대법원장이 거의 1시간 동안 결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우 씨가 주요 내용을 통역해주고 있었죠. 법원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기로 결정했어요. 대통령은 즉시 사임해야 했죠.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밖에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르거나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창문을 통해 보니 사람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일부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승리의 축하도 분노의 시위도 없었어요. 그저 시민들이 그들의 헌법이 작동하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 순간은 저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어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불완전해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수동적이거나 통제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종류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날 저녁 민 판사님이 저를 전통 한국 식당의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우리는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아 있었고 서버들이 다양한 작은 음식 접시들을 테이블에 가져다 주고 있었죠. 식당은 따뜻했고 맛있는 향신료 냄새가 풍기고 있었어요. 오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 판사님이 제 컵에 뜨거운 차를 따르며 물어보셨어요. 저는 적절한 말을 찾기 위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과소평가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 건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정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죠. 마치 시스템이 작동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민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민주주의는 젊지만 공동체 의식은 아주 오래됐어요. 우리는 서구의 정부 개념을 단순히 빌려온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한국의 토양에 심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속한 무언가로 자라났죠.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서구 민주주의의 열등한 복제품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제 안에 있던 그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죠. 눈앞에 펼쳐진 건 독특하고 강력한 무언가였으니까요. 더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저 달랐어요. 한국 민주주의는 한국의 역사, 한국의 투쟁, 그리고 한국의 가치에서 자라난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했어요. 서구에서는 제가 생각하면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종종 민주주의를 다른 쪽들의 싸움으로 봐요. 승자와 패자가 있는.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것을 봤어요. 맞아요, 민 판사님이 동의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공유된 길로 보려고 해요. 헌법은 정부나 법원의 것이 아니에요. 저 광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것이죠. 우리는 늦은 밤까지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이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생 같은 기분이었죠. 밝은 도시 불빛 아래 호텔로 걸어가면서 어쩐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마치 제가 짊어지고 있었던 줄도 모르던 무게가 어깨에서 벗겨진 것 같았어요.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무게였죠. 처음 도착했을 때 차갑고 기계적으로만 느껴졌던 서울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어요. 이 도시는 자신만의 따뜻함, 자신만의 살아있는 방식을 가진 곳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죠. 앙카라와는 달랐지만 결코 덜 진짜스럽거나 덜 인간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죠. 내일 저는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떠났을 때와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짧은 여행이었지만 한국은 제게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준 이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서울의 마지막 아침이 밝고 맑게 찾아왔어요. 어제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맑은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서구의 법학이 더 우월하다는 제 편견도 함께 흘러가 버렸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은 그저 서구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김시우 씨가 비행기 타기 전 마지막 나들이를 위해 절 데리러 왔어요.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김시우 씨가 붐비는 도심에서 벗어나며 설명하고 있었죠. 처음엔 이런 안내가 형식적이고 불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그의 친절함이 고맙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찻집에 멈췄어요. 이곳에서는 도시 전체가 눈 아래 펼쳐져 있었고 오래된 사원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찻집 안은 무척 평화로웠어요. 짙은 나무들보가 천장을 장식하고 한지 등이 부드러운 빛을 비추고 있었죠. 우리는 창가 쪽 낮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소박한 흙잔에 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따뜻한 차가 제 손을 데우는 동안 저는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이 도시를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제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집에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김시우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어요. 질문은 간단했지만 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배운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인정했죠. 사실 저도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터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노트를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짧고 무시하는 듯한 보고서 대신 전혀 다른 내용이 펜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페이지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헌법 민주주의 서구적 관점을 넘어서 정의를 기다리며 침묵하는 군중에 대해 썼어요. 자국의 토양에서 자라나는 헌법에 대해서도 썼고요. 민주주의가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보이는 공통된 인간의 꿈이라는 것도 적었어요. 승무원이 앙카라 착륙을 알렸어요. 창밖을 보니 고향에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먼지 낀 언덕과 흩어진 건물들이 소중하면서도 어쩐지 새롭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터키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집에 돌아오니 제 아파트가 작고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책장 앞에 서서 유럽 법학책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무엇이 빠져 있는지 알아챘어요. 바로 아시아의 헌법 사상, 다양한 방식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책들이었죠. 찾아볼 새 책 목록을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대학 카페에서 메흐멧 교수님을 만났어요. 현명한 얼굴의 그분은 절 보자마자 미소를 짓고 계셨죠. 아, 알리 돌아왔군. 서울에서의 의례적인 방문은 어땠나? 아마 별것 없었겠지? 그의 눈이 질문과 함께 반짝이고 있었어요. 교수님도 처음엔 제가 선진 터키 법학자로서 한국을 방문한다고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예상과는 달랐어요. 가르치러 갔다가 오히려 배우고 왔습니다. 말해보게.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대답했죠. 단순히 다른 나라의 법률이 아니라 제 생각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제 일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터키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변론할 때 이제는 서구 이론만 인용하는 대신 다른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죠. 우리 터키 법과 역사 사이에 더 깊은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어요. 전에는 유럽 법학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만의 방식을 존중하게 됐어요. 제 주장이 더 강해졌는데 그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과 연결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귀국 한 달 후 민 판사님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헌법적 정체성에 관한 국제회의를 조직하고 계셨는데 각 나라의 법이 그 나라만의 특성과 역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죠. 절 연사로 초대해 주셨어요. 이메일에는 탄핵 결정이 있던 날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법원 앞에 조용히 서 있는 대규모 군중을 보여주고 있었죠. 사진 한쪽 구석에서 저 자신을 발견했는데 혼란스럽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곧 무너질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했어요. 사진을 볼 때마다 서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기억하곤 했어요.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11살 된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가 한국 여행에 대해 물었죠. 이상한 음식 먹었어요? 쿵푸 배웠어요?
그 질문들이 절 웃게 만들고 있었어요. 김치를 먹었는데 매운 배추야. 그리고 쿵푸는 중국 거지 한국 거가 아니야 부드럽게 알려줬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배웠어. 뭐요? 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때로는 더 현명해지기 위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잊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 잠시 조용히 있다가 아이가 말했어요. 수학 선생님이 문제 푸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가 옛날 방법을 잊어야 했던 것처럼요. 정확히 그렇지 아이들이 어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들을 얼마나 빨리 이해하는지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앙카라에 해가 지는 동안 신뢰하던 몽테스키의 책을 책장에 꽂았어요. 그 옆에는 한국 헌법 역사에 관한 새 책을 놓았죠. 그 책들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서로 다르지만 동등하게. 마치 세계 곳곳에 있는 정의로 가는 여러 길처럼요. 서울로의 여행은 끝났지만 새로운 여행이 시작됐어요. 바다를 건너는 여행이 아니라 생각을 건너는 여행이었죠. 처음에는 가르치러 간 곳에서 오히려 더 큰 배움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헌법민주주의가 우리와 다르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 오히려 그들만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의 여행은 아마도 제 남은 인생 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